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추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 네,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장 연수를 진행을 하든 교감 연수를 진행을 하든 이제 순서가 뒷자리로 되는 것 같아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광의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오늘 모신 분은 제가 연수원에 근무할 때부터 이렇게 미래교육, 또 뭐 아이들, 영재교육, 또 우수한 아이들 키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미래 콘텐츠에 맞게 강의력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연수원에서 모셨을 때도 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에 또 진행할 때도 이렇게 다시 두 분 모셔주세요. 제 리콜 강의가 많이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좋은 강의가 되어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고영훈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저희가 의뢰드린 건 2시간인데 이제 저희 퇴근 시간이 4시 반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마음은 2시간 다 채우고 싶으시나 집에서 다 아기들이 울면서 기다리고 5분이 넘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킨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강의 진행해 주실 걸로 알고 저희 백석중학교 선생님께서 고영훈 선생님 오늘 들으시면 이제 좀 강의력을 아실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셔서 오늘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는 예전에 보니까 식사도 한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어느 식당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식사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딸려요. 네. 제 소개는 그냥 이걸로 대신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대신하고요. 우리 대학 때 MT 가면은 왜 선발대 후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시 반에 나가시고 싶은 분은 조용히 이렇게, 물론 제가 30분 단위로 끊을 건데 강의를 딱 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끊을 테니까 그때 지금 들어갔어. 촬영 들어갔고 먼저 가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하고 질문을 5대5로 할 것이냐,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강의를 30분 하고 질의응답을 1시간 반 할 것이냐. 참고로 저는 질의응답을 4시간까지 해본 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이 진짜 강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로 살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잠깐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잖아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즉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의 그 지능을 거의 인간 수준으로까지 올려버렸어요. 그게 2019년, 2020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점점점 그 허서비스가 그 이세돌 알파고가 이기고 나서 몇 달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바둑 연구를 하지 않는다. 과학 연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몇 달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파고는 AGI가 된 것 같다 그랬어요. 인공 일반지능이 된 것 같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 게 벌써 그때 2016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 상황인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 저도 좀 막막한데, 어쨌건 간에 이 PPT 제목은 저래요. 저는 이제 2015년경에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쓰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였나, 아무튼 제가 인공지능 제목으로 책을 한 3권을 쓰다 보니까 제가 자문위원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한국 인공지능 로봇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 했었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제가 자문위원을 했는데, 저 맨 밑에. 그때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로봇 산업화하고 인공지능 정책은, 크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유럽, 중국, 미국의 인공지능 이길 확률이 난 0%라고 생각한다. 0%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케어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6쪽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케어라는 건 뭐냐면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치매 노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격 의료라든가 원격 교육까지 포함이 돼요. 시골에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에 잘 접할 수 없는 섬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활동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AI로 지금부터 몰아붙인다면,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한국이 그쪽에 확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어떤 니치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 같은 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한국이 뭐랄까 어떤 특정 전체 AGI로서 핵무기를 좌지우지하고 무기 개발하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료적인 의정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조 로봇 같은 거라든가 그런 쪽에서 상당한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그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어떻게 또 그 할머니들 아시죠? 그 시골 할머니들 기어다니면서까지 풀 뽑는 거 아시죠? 그 욕망이 대단하거든요. 그 논밭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로봇 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줄 것이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정책 보고서를 6쪽짜리를 냈는데, 몇 달 후에 신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 정책 방향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85%가 제 문구랑 똑같아요. 제가 낸 거랑. 그 6쪽이. 그 정도로 제가 그 어떤 파악을 다각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책, 그거를 뻥튀기 6쪽짜리를 이제 또 한 200페이지로 뻥튀기 시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학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요, 111쪽의 PPT인데, 111쪽의 PPT인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만 그냥 좀 할게요. 먼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1, 2, 3, 4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임의적으로 그려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거를, 그럼 이제 수학 몇 개라 더 맞거든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로 하면은 1, 2, 3, 4번 중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수치가 나와요. 지금 그 정답 맞아요. 도표로 되는. 그렇게 해서 한동듯이 맞추곤 했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이 손으로 그린 도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가장 간단한 도표부터 보자면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데서 제레미 리프킨이죠. 거기서 인간은 2%만 어떤 일자리가 남고 98%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엔 미래 보고서 2050 이런 책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99.9%가 지금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그게 가속화되느냐의 문제, 언제부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미래학을 한참 공부할 때 75%의 미래학자들이 202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시점이. 지금 2023년이 돼가고 있죠. 과연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2년 동안. 자, 그리고 생각나는 것부터 할게요. 자, 앤드류 웅이 이제 중국인인데 지금
지금 인공지능계 상당히 구루까지 된 사람인데 앤드류 웅이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 새로운 전기다. AI is the new electricity. 지금 여러분 전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전기세 조금 내면은 웬만큼 쓸 수 있고 또 공장 같은 데서 많이 내면 전기세 많이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그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한전이 있듯이 미래 사회에는 거대 AGI를 파는 기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전기회사처럼. 전 세계 컴퓨터 AI들이 묶인다면은 그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묶는 걸 그 그리드화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묶이는 게 딥러닝으로 묶여가지고 각각의 데이터가 하나가 연결될 때마다 각 국가의 인공지능이 연결될 때마다 IQ가 좋아져요. 얘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묶이다 보면 그게 초연결이죠. 연결이 되다 보면 점점 우리 머릿속에서 뉴런이 연결됨으로써 지능이 갑자기 이모전스 한다고 그러죠. 창발한다고 그러죠. 창발. 갑자기 침팬지의 지능에서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두뇌에서 뉴런의 그 연결 구조에 따라서 어느 순간 그렇게 전 지구가 하나의 두뇌, 거대한 AGI에 의해서 인공지능 어떤 뭐 꼭 그게 회사의 형태인지 한전의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공지능이 인간들에게 전기료 조금 받고 사용료 조금 받고 자기의 무한 지능을 팔게 될 거란 얘기거든요. AI는 새로운 전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AI는 뭐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하죠.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IQ가 좋았을 때는 가능한데 인공지능의 IQ가 양자 컴퓨터화가 되면은 지금 슈퍼컴퓨터의 약 5조 배에서 4조 배가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5배, 4배가 아니에요. 5조 배에서 4조 배. 그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의 초지능을 인간이 어떻게 설명 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운명이 맡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인데 앤드류 융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실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걱정은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내지도 않고 화성이 인구 과잉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성에 지금 화성인이 한 명도 없는데 아직 화성에 비행기도 안 보냈는데 우주비행선도 지금 유인 우주 비행선 보내지도 않았는데 화성에 인구 과잉이 되기를 걱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I는 그만큼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이 지구상에 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AI 낙관론자예요. 앤드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낙관론자거든요. 좀 편파적인 방송은 좀 죄송합니다. 저는 낙관론만 주로 얘기하는 편이라 AI에 대해서 그걸 상당히 죄송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AGI 비관론을 뭐하러 얘기하냐 말이에요. 뭐하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터미네이터예요 그냥. 매트릭스고 AI 비관론은.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이 있는데 AI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다고 쳐요. 근데 AI 비관론은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 그냥 뭐 인간은 멸종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그 말이 맞다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회사가 불가능해요. 그것은 침팬지가 인간들 지배하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AI 비관론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할 때. AI 낙관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필요한 시나리오고 물론 그것이 확률이 20%일지라도 AI 낙관론이 20%고 비관론이 80%라고 치더라도 80%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인공지능이 완벽한 초지능이 되기 전에 특정 기업에게 사유화돼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필요해요. 그건 연구해야 돼요. 그 부분은 과도기적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AGI가 이 지구에 나타났을 때는 비관론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어떻게 자 AI가 전기라면 우리가 똑같은 전력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슈퍼컴퓨터를 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그렇잖아요. 뭐 게임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AI가 있어, AGI가 있어. 그럼 AGI가 어떤 국가냐,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AGI 초지능의 어떤 낙관적인 활용을 교육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4차 혁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제가 음식, 의료, 지능, 시중 서비스죠. 주거, 전기, 교육 저걸 쏘는 이유는 저게 무료화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서부터 무료화가 되냐면 제 생각에는 아무튼 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무료화가 되는 순서로 제 나름 대로 아주 그냥 찍은 건데 저기서 시중하고 지능은 좀 헷갈리긴 해요. 어떤 게 더 먼저 무료화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거의 무료화가 된다는 얘기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소득.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갑자기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그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론 모라백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체험에 의해서 나온 거겠지만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잘 풀더라 이거예요. 잘 풀어서 계란을 쥐는 그 손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봇이고 여기는 AI는 두뇌고. 그래서 두뇌가 이제 컴퓨터가 쭉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해 이제 뭐 인간이 못하는 일도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배우지 않고도 하는 뭐 소꿉놀이 할 때 손가락 쓰는 거, 뭐 공기놀이 하는 거라든지 계란을 깨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미적분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난이도를 그렇게 느끼죠. 근데 막상 로봇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계란을 깨지지 않게 로봇이 지운다는 것 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라백이 인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잘하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그 기계, 새로 만들어진 기계가 잘 못하는구나. 반대네. 인간한테 쉬운 건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가 쉬운 건 인간이 어렵고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모라백의 역설이었어요. 이게 깨져버렸어요 지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2025년이 이제 저는 상당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그 로봇에 있어서 과거의 미래학자들이 75%가 예상했던 갑자기 인간이 대량 실업을 당하기 시작하는 해 2025년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요리하는 로봇이라든가 근데 이게 지금 옛날 사진이에요. 저거보다 훨씬 더 세련된 로봇 팔이 나왔죠. 뭐 계란을 쥔다거나 뭐 닭을 튀긴다거나 닭을 튀기는 지금 치킨 로봇은 이미 좀 깔치등에 깔려 있고요. 얘네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럼 모라백의 역설이 왜 처음에 등장했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영아에서부터 약 3년에서 5년간 이 뒤쪽에 있는 소뇌의 시냅스를 엄청나게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5세, 7세경이 됐을 때 대뇌의 연결은 15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소뇌는 일찍 그걸 발달시켜요. 그래서 그 뉴런의 그 긴밀도, 뉴런의 밀도 같은 거, 뉴런이 완성된 그 성숙도가 약 200배 정도
또는 200만 배였나 아무튼 그렇게 손해가 인간은 굉장히 빨리 발달하도록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당나귀라던가 암벽을 타는 그 사슴이라던가 얘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왜 그냥 손해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은 운동지능이 대뇌에 비해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걸 잘했던 거죠. 손해 지능이 기본적으로 200배가 발달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라백의 역설이 잠시 맞아 들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 로봇 회사들은 이 모라백의 역설을 다시 역설시켜버렸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테슬라 얘기 나면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곧 지금 곧 판매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간의 동작을 거의 다 따라한다고 보면 돼요. 로봇이 뭐 덤블링하고 달려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발달해버린 거예요. 그 바디가 몸이 발달해버렸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 발달한 로봇이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일까요? 왜 우리 눈에 안 띌까요? 그 로봇 회사들은 지금 간절하게 AGI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AI라는 윌 스미스인가 그 흑인 배우가 등장하는 그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의 중앙에서 뿌려주는 5G처럼 이렇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대 AGI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곳곳에 있는 로봇들이 5G 또 이제 6G 나온다고 하죠. 전파가 그만큼 강하고 멀리 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4G, 3G, 4G 있는 얘기는 그래서 컴퓨터가 미국에 있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로봇을 조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정할 두뇌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모라백의 역설이 돼버린 거예요. 바디가 충분히 갖춰진 거예요. 이제 로봇이. AGI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몸들을 그 지구상의 수많은 로봇들과 자율주행차가 사고치지 않도록 숙련된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동차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10년 전하고 바뀐 거예요. 손과 발이 너무 발달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로봇 회사들이 그 손과 발을 지금은 굳이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실험실에만 있어도 되죠. 지금 대량 생산해봐야 팔 수가 없어요. 왜 못 팔아요? 안전성 확보 때문에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난 것처럼. 그거는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진취적이다 보니까 그 사고 난 거, 돈도 많고 하니까 손해배상 해가면서 견디고 있는데,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런 인명사고 나면은 못 견디거든요. 불매운동 일어나고. 어차피 테슬라는 불매운동 일어나봐야 몇 개 안 팔리니까 큰 타격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나 뭐 도요타 이런 데서 불매운동 일어나고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AGI가 탄생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AGI는 언제 탄생하느냐? 언제 등장하느냐? AGI가 가장 먼저 빨리 등장할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에요.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 특이점 연구의 저자. 그 사람이 2029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9년. 나머지 사람들은 뭐 2100년 넘어간다 뭐 의미가 없고요. 자, 2029년인데 80년 후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수학 문제를 찍듯이 한번 찍어봤어요. AGI는 도대체 언제 이게 이건데 1차 산업혁명이 증기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기차. 증기기관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1776년이에요. 2차 산업혁명을 전기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백열등이 켜진 그 순간이에요. 에디슨이죠. 뭐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그때 좀 많이 경쟁을 했지만 직류, 교류 해가지고 또 사연이 아주 많았지만은 그게 1879년입니다.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을 그 PC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혁명이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를 부자로 만들었던 혁명이죠. 그게 PC가 개발된 게 뭐 어떤 PC냐 이렇게 하면 좀 연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969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뭘 계산했느냐? 기간이 짧아지더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10%네?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겁니다. 때려 맞추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50%가 됐네. 왜 45년이 걸렸어요? 100년 걸렸고 9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PC에서 알파고까지가 45년이 걸렸다 이거죠. 근데 기하급수적 곡선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6년에 알파고가 이겼는데 과연 몇 프로나 줄어들까? AI에서 물론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 9년 정도로 한번 때려 맞춰봤어요. 그럼 역시 그래도 2025년이구나. 즉 원래 레이 커즈와일은 2035년에 AGI가 완벽하게 지구상에 등장할 거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다가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으로 6년을 앞당긴 이유가 알파고가 2세대를 이기는 걸 보고 앞당겼어요. 더 빨라질 것 같다. 하사비스가 막 이미 알파고는 AGI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커즈와일도 이제 자기들 우리가 이렇게 미래 예측 예언자들은 딱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 성취감이 강하거든요. 저도 미래학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때려 맞히는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저도 거의 틀린 거 없이 맞아왔는데 그래서 역시 2025년에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과 실험실과 각 로봇 회사에서 다행히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는 현대가 정말 망할 줄 알았는데 인수를 해서 정말 다행이고 그럼 현대가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다면 삼성은 뭐 괜찮은 인공지능 회사라도 인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뚜렷한 희망은 안 보여요. 삼성에서는. LG는 배터리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실은 뚜렷한 경쟁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렷한 게 안 보여요. 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게 이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읽은 글쎄 제가 미래학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요? 최소한 100권 이상은 읽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번역된 것만 그거를 통합한 거죠. 저의 어떤 촉으로 통합을 한 건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또는 최근에 나온 퓨처 프루프라든가 로봇의 지배 이런 책들에서 이 기자들 또는 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컨셉을 과거의 컨셉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AI 낙관론에 보면은 그래도 인간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라는 컨셉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라는 컨셉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하는 시대인 것이지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표현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뀐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를 처음에 발견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 200 몇 명이 살고 있었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원시부족 사회에 여러분 원시부족 사회하고 지금하고 한번 근본적으로 제가 약간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데 일자리와 놀자리에 대해서
물론 거기는 추운 겨울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 적도 부근이니까. 30분 거의 됐어. 30분 넘었네. 자, 그러면은 일자리와 놀자리의 그 컨셉에 대해서 이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 가봤더니 이제 마무리 하기가 좀 너무 짧다. 5분은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은 자, 왜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바뀌는 것이고 또 진동과 진동 어디가 아니야? 진동 좀 꺼주세요. 어떤 진동이야? 전화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왜냐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2022년에 나온 책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패러다임을 못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생길 거야 이런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컨셉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